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다음 창업자였던 이재용 씨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판했다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하워드 지인의 오만한 제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당이라며 한껏 기세를 과시했습니다. 실제로 인준 부결에는 국민의당 반대표가 주요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과연 흔한 도덕적 흠결 하나 있었던 인사인지, 나아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정의와 양심에 반하는 나쁜 판단을 내린 인사인지 안철수 대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지율 높은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얄팍한 정량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이게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였나요? 안철수 입 밖으로 나온 인준 부결 명분은 놀랍게도 김희수 후보자의 편향성이었습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주장과 이른바 싱크로율 100%입니다. 국민의당 기반인 호남이 과연 납득할까요? 그저 호남 SOC 예산 챙기기만 하면 걱정 안 해도 될 일일까요? 5%도 안 되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원내 정당, 그것도 교섭단체 지지율이 5%보다 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의당의 미래는 이쯤에서 판단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바닥에 던져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김보영 아나운서의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반에 딱 2표가 부족해 부결 처리된 것인데요. 헌재소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연실색한 가운데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향후 개혁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동일한 일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세영 SBS 회장이 어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전국 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부를 도우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세영 회장은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의 비상무 이사직이만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윤세영 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진 후보자는 자신이 창조과학의 신봉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진 후보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신앙적으로는 믿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창조과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당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의 해외 자산 전면 동결 그리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이러한 대북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상 결과 크게 약화됐습니다. 대북 제재 최종안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은 통째로 빠졌으며 최대 핵심이었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또한 유야무야됐습니다. 현행 수준의 원유 공급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100명의 환자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병원을 세상에 알린 2명의 공익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밝혀내고 더 많은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은 삶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걸까요?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평범한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습니다. 147표를 얻어야 하는데 145표에 그쳤고요. 결국은 이제 보수야당, 국민의당을 포함한 보수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120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인데 자유한국당은 뭐 다 반대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됐을 텐데, 뭐 국민의당에서는 본인들이 캐스팅 보트 줬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광파를 고 있어요. 예, 국민의당 선수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야 될 텐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의 모습인 건가? 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왜냐면 이게 자격이 헌재 소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격이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부결을 시켜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헌재 소장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격 논란이 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김희수 재판관이 소장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원래 자기들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다기보다는 그냥 회방을 나서,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존재감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부결돼가지고 헌재 소장이 못된 경우가 처음이어서 뭔가 이렇게 안 되고 막 노이즈가 일어나면 반사 이익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지금 본인들이 한 것 같은데, 저는 후폭풍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론 지형 자체도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있어도 언론이 눈치 보면서 그냥 공방 기사나 쓰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그냥 물타기 기사 하나 쓰면서 지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설 기사를 쓰는 곳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 오히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들, 또 새정치를 들고 나온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적 후폭풍, 이 부분은 뭐 추후에 또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김프로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장은 새로 또 지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부결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지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소장 지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여론의 형배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게 오히려 집권 여당에게 지금 뭐 야당들이 뭐 캐스팅 보트를 줬다고 좋아하는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여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야당이 이걸로 뭔가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더 조금 곤혹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고 비난의 화살이 다 야당들이나 이쪽한테 간다. 그러면 조금 부담해서 자유롭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김희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있는데 다른 사람을 소장으로 꼭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일부 법조인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임명한 다음에, 이건 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요. 새로 임명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거죠. 엿먹어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또 부결시킨다. 그러면 김희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민주당 몫에서 또 지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엿을 먹이는 건 어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당분간은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의 헌재 재판관 임기 끝까지? 그렇겠죠.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저렇게 그냥 작정하고 만약에 부결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올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김희수 재판관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뭐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예요.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한 1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다고 지금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뭐 지형도 정리가 되고 뭐 여론의 향배도 정리가 좀 될 테니까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여론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좀 사안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제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은 당연하다.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북한으로 가셔야죠. 북한에는 소수 의견이 없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의견도 있고 소수의 의견도 있고 헌재 소장이라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따라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다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본인이 지지하는 가치에 따라서 법률도 해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내고 그걸 취합해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가 문제란 얘기인 건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궤변이에요. 그래요. 헌법 파괴 정당이 문제라면은 그게 통합진보당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그보다는 나은 정당인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헌법을 유린해가지고 헌정사상 최고 다른 나라에서도 잘 없는 일이잖아요. 예. 탄핵됐단 말이에요. 파면됐어요. 근데 그 파면된 사람, 파면된 대통령을 출당도 못 시켜가지고 절절매고 사실상 그 출당이라고 해석되는 뭐 있잖아요. 탈당 권고하고 어쩌고 뭐 그러고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헌법의 가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되지도 않고요. 친박이니 무슨 박이 뭐 진박이니 하면서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여태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책임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지금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헌법 파괴 정당의 진수는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 또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제 맛을 봤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계속 높게 나오잖아요.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자기들의 지지율은 어떻게도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한번 과시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자기 손에 굉장히 잘 드는 이제 칼이 있다고 그 칼을 쥐어준 거는 칼로 뭐 요리를 하거나 꼭 필요한 일을 하라고 지금 쥐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저런 거를 망각하고 나 굉장히 잘 드는 칼 있어.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푹푹 찌르는 지금 그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더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뭔가 어깃장을 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서 본인들이 반사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노림수를 쓸 거거든요. 예. 여론이 하여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후폭풍이 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들한테 손해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죠. 예.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 선거 때 몰패를 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민심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게 저는 뭐 현실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솔직히. 예. 107석도 너무 많고 40석도 너무 많아요. 저렇게까지 당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지금 바보로 알고 졸로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면 저거 반드시 되돌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석 중에 지지율 5%면은 몇 석입니까? 15석 정도 돼야 되겠죠. 예. 그래야 하는데 지금 한 40석 먹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예. 뭐 지지율대로 득표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선거 때 이지라를 계속한다면. 뭐 그럴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당은 지금 점점 하고 있는 게 보기 힘든 초식들을 계속 하거든요. 예. 아니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만 하고 뭐 행동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행동은 이렇게 정말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행동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고 예. 본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뉘우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건
예측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주판화를 막 굴리고 있을 거거든요. 예. 김희수 후보자처럼 어떻게 한번 요거도 좀 해보자.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가지고 안 좋아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법원 전체를 놓고 보면 꼭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정작 자유한국당이나 본인들한테는 아니 뭐 홍준표 대표도 당장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안 좋으니까 어떤 명분을 들이대서라도 떨어뜨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런 노력을 다 뒤에서 이제 꽁냥꽁냥 할 텐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머리 굴린다고 해가지고 다 될 거는 아니니까 저는 이번 건으로 국민의당을 비롯한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런 곳들이 이제 좀 후폭풍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슬그머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예. 사실 뭐 김희수 후보자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이런 결과를 받고 나니까 조금 겁이 나는 건 사실이네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낙마를 시킨다. 이건 정말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향후의 추이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역사는 돌고 도나봐?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똘똘 뭉쳐서 반 이상이 됐는데 요즘에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똘똘 뭉쳐서 반을 넘겼다고.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희수도 날렸어요. 그 모처럼 깨소금이더라. 기고만장하던 문재인 코가 납작해졌겠지. 역시 야당은 뭉쳐야 해. 이참에 에브리바디 합당하면 어떨까? 아니 박씨, 당신이 그걸 원하는 거야? 배신자들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면서.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그 김에 나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라고. 그러면은 과거에 나를 열받게 했던 모든 죄를 지워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혜훈이도 용서하나? 그러지 뭐. 풀어주기만 한다면. 뭐 좀 더 인심을 쓸 수 있어. 뭐 끌어안아 준다던가. 그러면은 천하의 배신자며 당신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이도. 아이, 그 씨발 새끼. 뭐 그 새끼도 뭐 하지 뭐. 어차피 감옥 갈 텐데. 강원랜드 건으로 말이야. 안아주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러면은 뽀뽀도 해주나? 나한테도. 너 이 씨발 새끼야, 유승민하고 해야지. 배신자들끼리 뽀뽀하든 등 밀어주든 니들끼리 다 해. 박씨,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특히 화해하고 싶을 때는 꽃을 선물하는 게 제일 좋지. 꽃 선물? 그건 좀 번거로워서. 아니야. 좋은 사람과 플라워는 어디든 누구든 다 보내요. 이노근이가 낙선했을 때 김용민이가 축하 화환 보냈잖아. 도로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사무실 앞에 탁 놓고 간 폐기의 꽃 배달. 험지 전문 배달. 좋은 사람과 플라워는 최고의 꽃 배달 서비스예요. 그 전화번호가 뭔데? 1566-0263. 1566-0263. 그 전에 내가 2시간 전에 부탁했었는데 총알같이 배달하더라고. 꽃배달 이름이 뭐라고? 좋은 사람과 플라워. 혹시 나쁜 사람과 플라워는 없나? 내가 문체부 차관이 된 노태강이하고 진재수한테 꽃을 보내고 싶은데 조화로.
아이고, 이젠 좀 그만하세요. 1566-0263에다가 그런 식으로 전화하면 안 되지. 좋은 사람과 플라워인데. 그러면은 내 이름 걸고 김희수한테 보내. 축, 인준, 부결 이렇게. 박씨, 그 마음씨를 좀 곱게 먹어요. 김희수 부결됐을 때 자유당 애들 오도방정 떨다가 얼마나 많이 비난받는 줄 알아? 지금 국민들 심경이 복잡해요. 국회의원들 내쫓는 법안도 나온다고 박주민이가 앞장서서. 옛날 혁명 같았으면은 지금 우리의 목이 온전했을까? 국민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 부대에 동화돼서 무분별하게 니 조시다 이 씹새끼야. 문제나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씨, 가을에 피는 꽃 아나? 알지. 1번 국화, 2번 개나리, 3번 라일락, 4번 복사꽃, 5번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 이 어마가 무슨 뜻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여성의 이름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이 있는 마을에서 협찬하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를 선물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께는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자 라스트 보헤미안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자연의 저항과 복원인 것 같습니다. 엄마배님,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려운 외교 문제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를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이명박의 박이었는데요. 당첨자 박가민국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끝말잇기는 박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정당들은 조만간 박멸될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네이버에 좀 계셨고. 네. 근데 오늘 포털 얘기하신다고요? 네. 모처럼 인터넷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조금 긴데요. 예. 발단이 네이버의 기업 총수 지정 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지금은 이제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이 됐지만 포털 사이트 다음의 창업주 이재용 씨가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가세를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네이버하고 다음을 중심으로 뉴스의 논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뉴스 스토리라인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1987년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한국에는 재벌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계열사가 수십 개가 있고요. 일감을 막 한 곳에 몰아줘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막 몰아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너무 비도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법과 규정으로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걸 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 즉 여기에 지정이 되면 계열사들끼리 일감 몰아주는 거에 규제를 받아요. 예. 그리고 계열사들끼리 거래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대기업 집단 제도를 설명을 드렸지만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소감이신지 약간 궁금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엄청난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어마무시한 이익을 총수들이 챙겼다. 그러면 그걸 압수한다.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정액 이상 못하도록 규제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약한 규제인 거죠. 그런데 올해 네이버가 이 5조 원 이상 자산 규모 기업에 걸리면서 공시 대상 기업에 오른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네이버도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주고받을 때 그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 대상 기업이 되면 그 기업의 총수가 누구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함께 지정을 해요. 예. 왜 총수가 중요하냐면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총수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서 공시를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총수 없는 대기업은 KTNG나 농협이나 이런 공기업에서 전환된 기업 외에는 정해진 선례가 없습니다. 예. 네이버의 계속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재벌들하고 다르다. 일단 이혜진 씨, 네이버 창업자죠. 이혜진 씨 지분이 5%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맞아요. 실제 이혜진 씨 지분이 4.49%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장은 우리들은 일감 몰아주기가 없고 투명하다. 그런데 왜 총수를 지정하고 공시 강화 대상에 우리를 넣느냐?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30년 전 재벌을 겨냥한 제도인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빼달라. 이게 지금 네이버의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20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원칙대로 네이버를 대기업 집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해진 씨는 실제로 총수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여기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7일에 지난주에 김상조 위원장이 국민일보하고 한 짧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예. 기사 제목이 김상조, 이해진의 스티브 잡스 얘기해주고 싶었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김상조 위원장이 보기에 스티브 잡스와 네이버를 비교를 해보면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늘 내다보는 혁신형 기업가였는데 네이버에게는 그런 미래를 보는 비전이 좀 부족해 보인다.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쓴소리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 이재용 씨가요. 이해진 씨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김상조 위원장이 오만하다 이런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페북 글이 기사화가 되니까 오만하다는 표현은 철회한다 이러면서 이제 부적절하다고 붙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페북 글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합니다. 동료 기업가로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재용 씨가 적었어요. 이 뉴스가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어제 11일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문제에 또 가세를 합니다.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가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김상조 위원장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한 적이 있다.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3류가 1류를 깔본 셈이라고 비꼬았다. 요까지가 이제 네이버 기업 집단 지정하고 총수 지정에 관한 기사들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요. 총수로 지정을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는 건 대단한 규제가 아닙니다. 들으셨다시피 아주 약한 규제예요. 근데 저는 일단 왜 네이버가 이런 약한 규제에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정도로 발끈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네이버의 이 설명 이유를 보면 우리는 인터넷 혁신기업인데 총수로 지정이 되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져서 해외 사업을 할 때 불리하다. 이게 지금 네이버가 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저 네이버는 혹시 한국에서 총수로 지정된 기업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네이버하고는 비즈니스 못하겠죠.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이버 설명이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 삼성 이런 데는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이버가 총수로 지정이 되면 국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는요. 네이버가 먼저 발끈해서 이해진 씨가 막 공정위를 찾아가고 막 항의를 하고 이래서 지금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네이버가 그렇게 막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경제지에서도 1단 기사로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총수가 이해진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게 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의 이미지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해진 씨가 총수로 지정돼서 나빠진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이버는 너무 지나치게 인터넷 생태계를 자기 플랫폼 안으로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생태계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네이버는 너무 좀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 책임을 져도 형식적으로 딱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지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사회공헌이나 뭐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건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이 거기 있어서 다음에서 하는 스토리 펀딩을 많이 좀 후원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가끔 드리죠. 예. 그런데
다음 스토리 펀딩에 모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금액의 15% 정도를 다음 카카오가 수수료로 떼갑니다. 그런데 이 15%의 수수료율은 국내 기부 플랫폼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은 그게 기부 플랫폼이 아니다. 스토리 펀딩이 컨텐츠를 보고 돈 내고 컨텐츠를 읽게 하는 플랫폼인데 그 안에 기부를 해달라는 글이 올라올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 정말로 사회 곳곳에 어려운 곳을 돕기 위한 기부를 호소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스토리 펀딩에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과 연대하라는 사람들이 다음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연대와 공유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모금액 중에 다음 카카오가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어간다고 플랫폼 제공 명목으로 10% 떼가고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추가로 떼갑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결제 수수료 5%는 좀 너무해요. 어느 신용카드 회사도 결제 수수료로 5%를 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뭔가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생태계의 영향력에 비해서 정말로 사회에 공헌하고 이익을 환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굳이 스토리 펀딩을 운영하면서까지 15% 수수료를 떼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서 다음이나 네이버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이미지를 못 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네이버나 다음이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 그건 영향력에 비해서 책임감이 너무 떨어져서지 이혜진 씨가 총수로 지정이 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는데 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반론이죠. 근데 저는 이게 반론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한 거죠. 예,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약한 규제입니다. 계열사들끼리 거래를 하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네이버의 반론은 우린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뭘 걱정할 게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면 공시를 할 것도 없을 건데 왜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37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관계사들 중에 이혜진 씨 친족들이 소유한 회사도 있어요. 한 3개 정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이버는 이 이혜진 씨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거래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공시를 할 일도 없어요.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돼도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면 공시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반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혜진 씨 지분이 낮고 총수도 아닌데 왜 총수라고 부르느냐는 대목인데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만 저는 2년 동안 짧게 네이버에 있었지만 이혜진 씨는 총수가 맞습니다. 네이버는 이혜진 씨가 총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 좀 곤란해요. 이혜진 씨는 네이버에서 실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지배자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다녔을 때 보면 그 회사의 모든 결정권은 이혜진 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혜진 씨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혜진 씨가 정몽구나 뭐 이런 재벌들처럼 또라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분은 직원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도 타고요. 겉모습도 상당히 소탈하고요. 쓸데없는 권위의식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네이버의 총수가 이혜진 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2007년, 2009년 그 당시에도 이혜진 씨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기라성 같은 임원들은 전부 다 대표이사 눈치가 아니고 오로지 이혜진 의장 입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혜진의 말이 곧 네이버에서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혜진 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혜진 씨가 전권을 갖고 있는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기업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이혜진 씨의 옳고 그름, 네이버의 경영 상태의 호불호가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이 넘는 이 거대 기업의 총수가 이혜진이 아니다라고 네이버가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요.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이혜진 씨가 이끄는 네이버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쓴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다음 창업자 이재용 씨가
김상조 위원장에게 오만하다라는 좀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것도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오래전부터 네이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식인이라는 걸 만들고 한국형 검색 엔진을 만들 때만 해도 네이버는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새로운 영역을 먼저 개척하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네이버가 현저하게 패스트 팔로워로 변합니다. 남들이 해놓은 거 딱 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그제서야 재빨리 기술자를 투입해서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선도주자를 따라잡는 이렇게 그 후발주자 전술을 굉장히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최근 몇 년 동안 런칭한 사업들을 보면요. 네이버 스스로가 먼저 개척한 분야가 거의 없어요.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영역에 빨리빨리 따라다니는 겁니다. 트위터가 성공을 하니까 네이버가 미투데이라는 SN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미투데이를 홍보를 합니다. 한국형 트위터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망했죠. 미투데이는요. 카카오톡이 성공을 하니까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을 합니다. 라인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애플이 시리라는 인공지능 비서 앱을 출시를 하니까 네이버도 곧바로 클로바를 만들었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부턴가 네이버는 제 느낌인데 시장을 용맹스럽게 개척하는 도전자, 모험가,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이미 확보한 막대한 숫자의 유저들을 활용해서 남들이 성공한 사업을 곧바로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의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모험을 싫어하고 모방을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뭐 이건 제 느낌이니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이버는 모험하는 기업에서 모방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유저들은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학자 출신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소회나 느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왜 김상조 위원장의 그 약한 쓴소리에 오만하다 이런 단어로 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글의 앞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김상조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뭔데 훈계질이야, 뭐 이런 태도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귀다친 경영자들의 태도입니다. 예. 자기가 보기에는 경제학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인터넷 기업 족도 모르는 놈이잖아. 뭐 이런 깔보기 의식이 지금 깔려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학을 띈 대목.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합니다. 라고 적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용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는요. 비판을 좀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기업 일으킨 사람은 황제입니까? 왜 이런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 재벌들에 비해서 깨끗한 면이 있어서 나쁘게 보지 않았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재용 씨의 이 페북글을 보는 순간에 와 이분들도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이혜진 씨가 미래 지향성이 좀 부족한 듯해서 좀 아쉽다. 이게 왜 못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왜 상대방을 보고 오만하다느니 니들이 뭘 알아라는 식으로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까? 이재용 씨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요 대목만 보면 오만한 건 김상조 위원장이 아니라 이재용 씨 자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귀 닫고 기업 경영하면요. 재벌들 비슷하게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을 머슴으로 보고 있다. 정치는 삼류인데 삼류가 감히 인류인 기업을 깔봤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대목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삼류 인류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했던 얘기를 자기가 이제 변형을 해서 안철수 씨가 사용을 한 거죠. 헛소리 착착하십시오. 진짜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를 못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말을 어떤 귀로 들어야 이게 머슴 취급하는 걸로 들립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치인인데 자기가 자기더러 삼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벤처 인류에서 놀지 왜 굳이 3류인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뛰어들어와서 왜 굳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그 3류판에서도 굳이 3등을 하는 자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3류 중에서 3등 했으니까 뭐 3 곱하기 3에서 9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선에서 3등을 한 건 나는 정말 자수성가한 위대한 벤처기업인인데 정치가 3류여서 국민이 나를 못 알아봐서 내가 3등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유력 정치인들한테 제발 부탁을 하는 게요. 발끈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얼마 전 말씀드렸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1000일이 넘게 해고 뒤에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요. 정치인은 이런 걸 보고 발끈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 그걸 안 닦아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혜진 씨가 가벼운 쓴소리 하나 들은 걸 대신해서 발끈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냐는 거죠. V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2000년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도로 만든 단체인데요. 여기에는 그 재벌 자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유망 벤처기업인들이 대거 회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바로 네이버의 이혜진, 다음 이재웅 두 창업자가 V소사이어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여기 회원이었죠. 지금 네이버 이사장인 변대규, 이 사람도 V소사이어티 출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벤처 회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최태원, 정몽규, 이웅열 같은 재벌 2, 3대 출신들도 대거 가입을 했죠. 안철수 대표도 여기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2012년에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을 때 안철수 테마주라고 안철수하고 관련된 주식 주가가 엄청 올랐었는데 이 V소사이어티 회원들이 경영하는 회사 주가가 대부분 올랐어요. 안철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런 곳에서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벤처기업인들끼리 네트워크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쓴소리인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가요? 라는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면은 설명이 힘들 정도로 반발의 강도가 너무 강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다음 이재용 씨도 그렇고요. 한국의 벤처라는 곳은 열린 세상을 통해서 성장을 했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러면 벤처로 성공한 사람들의 정신도 좀 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판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열린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시켜놓고 기업인들은 네가 뭔데 날 비판해? 이런 재벌 총수들과 다름없는 오만한 태도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만약에 한국 벤처기업인들의 생각이 진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도 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로 이어져 왔던 이슈들이 자꾸 확대되는 것 같아서 네이버 관련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네이버 계실 때 이혜진 총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직접 한 3번 정도 서비스에 관한 보고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 보고가 이제 다 킬이 될 때 이혜진 의장, 그 당시 의장이었죠. 의장에 의해서 전부 박살이 났었는데 어쨌든 제 느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어쨌든 네이버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네이버의 덩치가 커지면서 대기업화가 돼간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대기업 그 이상이죠, 네이버는. 그렇죠. 이제는요. 굉장히 인터넷 생태계 포식자의 제일 정점에 있는 무시무시한 공룡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또 공공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나친 유감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혜진 총수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수년 뒤에 이완배 당신은 나를 팟캐스트에서 씹을 것 같다. 그 당시에 이혜진 의장은 회사의 의장이었고요. 저는 일개 팀장이어서 제 이름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요. 일개 기업 그 이상의 사회적 무게를 지닌 네이버 또 다음 그 실상을 소상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의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언론이고 경찰입니다. 쯔쯔쯔. 진실이 거짓에 가려진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자성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처럼 언론과 경찰을 성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토요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요. 정확한 집회 참석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은 10만 명가량이 참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10만 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언론에서는 집회 참가 인원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서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언론과 경찰이 의도적으로 참가 인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1월 경찰은 자체 추산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언론에 통보했는데요. 당시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인원 집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해 첫 주말에 있던 촛불 집회 인원 추산을 두고 집회 주최 측은 60만 명, 경찰은 2만 4천 명으로 추산해 논란이 일었었죠. 이때부터 경찰은 인원을 집계하지도 정보 담당 경찰들로부터 인원을 통보받지도 않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집회에 대해서도 아예 인원 집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촛불 집회 인원은 몇 배 불려서 경쟁적으로 보도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3.1절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친박단체들은 500만 명이 모였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오늘은 레스베라트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즈베라트롤은 포도, 땅콩,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지식백과에 의하면 레즈베라트롤은 항암 및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항바이러스, 항노화 및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포도주를 많이 먹는 프랑스 사람에게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심장질환의 발병이 낮게 나타나는데요. 그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한다죠. 2003년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적포도주와 적포도 속의 레즈베라트롤이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SIRT1 유전자를 활성화하며 생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 레즈베라트롤이 새싹 땅콩에 포도에 비해 수십 배가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9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사포닌 또한 홍삼에 비해 5배에서 6배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구는 그렇지만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에 정말 그렇게 많고 좋은 게 들어있다고 말은 못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식품이라서 어떤 효능도 광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맛이 좋고 물 먹기 편하다는 거죠. 남자에게 더 권하고 싶은 새싹 땅콩차.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입니다. 티백 2+1 행사를 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로 가격 부담 없는 새싹 땅콩차 어떨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싹 땅콩차 필요하시면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를 선택해주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입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으며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그리고 전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큰 일교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역시 미국 이야기죠? 네, 미국 이야기입니다. 예. 하워드 진의 책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책 소개해드렸는데 하워드 진은 역사학자인데요. 이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현대 미국의 본질을 파헤친 걸작으로 꼽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오만한 제국입니다. 예. 이 책에서 하워드 진은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세계 평화를 지키는 나라인가? 그리고 미국은 법과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인가? 또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가? 지금 이것들이 실은 오늘 던져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할 때 세계 평화를 지키고 법과 정의가 잘 지켜지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예. 예, 고정관념이라는 게 하워드 진의 판단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떨치고 미국의 오만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 역사학자답게 다양한 그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못됐다는 걸 반박합니다. 제 관심을 끈 것은 국제정치와 이제 무기산업 이런 관련 문제들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남미에서 미국이 저지른 행태들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죠. 이 남미를 흔히 미국의 뒷마당 이런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남미에서는 반미만 주장해도 지도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반미 감정이 아주 강합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게 1898년부터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지배권을 장악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그리고 1903년에 파나마 운하 지대를 강탈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또 온두라스나 니카라구아, 파나마, 과테말라 등지 해군을 파견하고 또 멕시코 도시를 폭격하고 또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나라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되살린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하지만 하워드 진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는 줄곧 비민주적인 정권, 더없이 사악한 독재 정권을 지원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뒤에서 뒷배를 봐주었던 세력이 미국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처럼 미국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보여줬던 행태들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은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평화나 정의나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그건 허울 좋은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을 얘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게 정말 정의가 가득한 나라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그런 훌륭한 국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네, 20세기 들어서 세계 전쟁의 중요한 국면들마다 미국이 개입했고요. 수많은 군비를 들여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 언젠가 이완비 기자가 헬렌 켈러를 사회주의자로 소개하던데 역시나 이 헬렌 켈러도 미국의 전쟁 주도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미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평화로 위장하고 정의로 위장했다는 것이죠. 우리 헬렌 켈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어떤 싸움도 할 수 없으니까요. 유산탄과 독가스탄과 일체의 살인 도구 만들기를 거부하십시오. 수백만의 죽음과 불행을 뜻하는 군비를 거부하십시오. 파괴를 위한 군대의 어리석고 순종적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건설하는 군대의 영웅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비 확산과 미국의 군사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퍼붓습니다. 헬렌 켈러 나와서 얘기입니다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어려운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 정도만 위인전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인물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어 아울러서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백인 남성 중심의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지 미국 사회는 다른 소수자들, 이를테면 흑인종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을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과 정의라는 게 통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이로운 기술적 진보와 함께하는 가난과 기아, 엄청난 부자 계층, 후에 잘 나가면서도 현재 지위를 지키는데 전전긍긍하는 또 하나의 계층,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풍요를 지켜보며 절망과 비참 속에서 살아가는 남자, 여자, 아이들의 계층. 이토록 극명한 대조 속에서 범죄와 폭력, 마약 중독이 생겨난다는 게 과연 놀라운 일일까? 이런 불안정 속에서 정신질환, 결손 가정, 알코올 중독이 생겨난다는 게 또 놀라운 일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민에게 자유와 정의를 약속한 미국이 이들에게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을 누리고 있을 뿐이고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하워드 진의 아주 냉철한 그리고 통렬한 비판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제도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미국을 정의의 화신, 평화의 수호신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낯설 줄 압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미국 하면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하워드지는 저 뒤쪽에서 흑인들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헌법이나 어떤 권리장전이나 투표 형식 그리고 어떤 법안도 우리에게 평화나 정의, 평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흑인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화나 정의나 평등을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투쟁해야 되고 시민 사이의 토론을 계속해야 하며
끝없이 조직하고 운동해야 하며 현재 법의 절차와 형식이 뭐라고 약속하든지 안주하지 말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우리 김 PD가 새롭게 쏘아 올린 오큐파이 풀뿌리 딱 와닿았어요. 예. 아마 이 책 우리 김 PD 읽으시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비폭력 직접 행동을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강조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국의 가진 자들 중심의 백인 중심의 이런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그게 또 동시에 세계 질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 또 하워드진이 힘주어 강조하는 게 군비 투자 문제인데요. 예. 수십조를 들여서 지금까지 미국은 무기를 대량 생산해 왔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왔다는 것이죠. 예. 그 돈이면은 가난한 자들이나 차별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얼마든지 보살필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데 가진 자들은 군산복합체와 결탁한 정치가들은 그런 상상을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워드진 선생의 말씀을 빌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좀 아득해 보일 수도 있죠. 끝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이른바 동맹국이란 명목으로 무기를 강매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위기를 조성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무기 판매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 실험하고 하는 게 어쩌면 미국이 부채질한 것인지 모르겠다. 왜냐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무기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른바 적대적 공존이군요. 네, 그렇죠.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과 미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대화의 채널이 있다 그러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국에게 덜미를 잡힌 채 순정적으로 무기를 구매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지 이런 질문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암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워드진은 강력하게 직접 행동을 통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걸 궁극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즉 총과 돈을 쥐고 있는 자들 그리고 권력 유지의 결의를 완강히 내보이는 자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보인다는 이유로 정의를 위한 투쟁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명백히 압도적인 힘이라 해도 그것은 결국 폭탄과 발로로는 측정키 어려운 인간의 특질들, 즉 도덕적 정열과 결의, 단결과 조직화, 희생, 기지, 창의성, 용기와 인내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것이 거듭 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국의 무기를 통한 세계 장악에 대해서 시민들이 비록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이 조직된 힘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조금씩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하워드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조 달러를 군사적 목적에 쓰면서 사륙과 사륙의 준비를 위해 쓴단 말이죠. 예.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조장해내고 이런 군사비를 만약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기하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한다면은 하워드진은 얼마든지 그걸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럴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이 하워드진의 말을 빌면 우정으로 연대해서 군비에 들어갈 돈들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의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 책의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 하워드진 얘기하는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는데요. 이 부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 50억 민중의 생존을 위한 염원이 있고 젊은이들의 용기와 에너지가 있다. 젊은이들의 모험심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는 쪽으로 파괴가 아닌 창조로 국경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아닌 국제적인 우정으로 돌아선다면 그들의 용기와 에너지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곧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 넘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술가와 음악과 시인과 배우들이 새 곳곳에 존재한다. 아마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폭력에 미혹되어 잃어버렸던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상상력이 가지는 힘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든 사람들의 심장과 영혼을 울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김 PD가 뷰파이프 프리를 론칭한 것을 보고서 우리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과 함께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예. 정말 우리 촛불 시민들 지난 늦가을부터 올 봄까지 이어온 촛불혁명을 한때 기억으로 덮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인 정치개혁 또 정치혁명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차후에 총선 대선에서도 시민의 힘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유지해야 할 테고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미국은 저렇게 제국주의로 오염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 이르렀죠. 예. 이게 오만의 끝이기도 하고요. 저 행패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촛불의 기억을 희미한 옛사랑처럼 돌려버릴 게 아니고 계속 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뉴스 보니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의 투표결이 부결됐다고 하네요. 저들의 저항은 저렇게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우리가 한 번의 승리의 기억을 추억으로 돌려버린다면은 저들의 집요한 저항 앞에 또 우리는 엄혹한 시절로 돌아갈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이 좀 두툼하지만은 아주 풍요로운 예들을 통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가셔서 한번 오만한 제국 읽으시면서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과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가? 언제까지 미국의 호갱 노릇만 하면서 전전긍긍할 것인지 예. 진지하게 묻고 또 미군의 존재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무기의 구입 문제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야당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은 헌재의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당의 목소리겠죠. 다른 당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말입니까? 국무위원인 김부겸, 박남춘, 도종환, 김현미 장관까지 전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 정도 빠졌다고 제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사회자 너도 헷갈렸잖아. 팩트체크가 틀렸습니다. 어떤 시발 새끼가 문자를 잘못 보냈을까? 문자요. 문자하니까 문자당이 생각났습니다. 문자당은 온라인 오픈마켓인데요. 상품 공급자들이 자기 쇼핑몰을 만들고 판매하는 열린 장터지요. 노동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 이걸 추구하는 곳이 문자당이죠. 포털 검색창에서 문자당 검색해보세요. 문자당에서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착한 소비. 지금 착한 소비라고 했습니까? 비행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비행기를 태워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삼류 정치가 인류 기업을 깔본 겁니다. 자,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착한 소비에서 비행기로 받으셨어요. 자, 대통령님 순서입니다. 비행기, 기침,
공직자는 어디 기침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시장 참여에 대한 공정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거기가 그런 자리죠.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서 빼달라, 이렇게 김상조 위원장에게 민원을 넣었지요. 네이버는 자산이 5조 원이 넘어서 준 대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데도 말입니다. 기침이라고 했습니까? 침소봉대 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말란 말입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서 빼달라고 한번 찔러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침소봉대라. 대집회. 그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대집회에 10만 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 집회 참석 인원을 발표 안 하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아이고, 홍 대표님 오셨습니다. 근데 경찰은 지난 촛불 집회 때부터 집회 인원을 집계하지 않는데요. 대집회라고 했습니까? 회비. 자유한국당은 이제부터 국민의당에 회비를 내야 합니다. 김희수 후보자 인준 부결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국민의당이야말로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밑으로 들어와서 회비나 내십시오. 뭐라고? 회비라고? 비극. 안 대표 취임한 지 보름이 지났어요. 그런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계속 추락해서 꼴찌를 기록했어요. 4%가 뭡니까? 이래 비극이 아니고 뭡니까? 시끼껴! 너는 당대표 되니까 지지율이 올랐냐? 별 볼 일 없기는 똑같잖아. 아이고, 두 분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비극의 극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세요. 당첨자께는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통방통 마치겠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앤 침대.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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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라는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동강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8번째입니다.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은 7기 연수생으로 사법연수원 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에서 쟁쟁한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을 그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다들 삼삼오오 어울려 밥을 먹는데 나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해서인지 점심시간이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노무현 씨? 예. 왜 맨날 혼자 밥을 먹어요? 같이 먹읍시다. 예.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예. 이거 진작에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하고요. 네. 혼자 공부해서 사실을 쳤다면서요? 또 그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혼자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법대 출신 중에서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고졸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무엇보다 절박하게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서로 아시는 사이입니까? 예. 학번 차이는 좀 있지만 다들 같은 대학입니다. 어디? 예.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 이거 대단들 하십니다. 응?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씨가 우리는 더욱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네,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볼까, 예. 연수원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맘먹고 공부해가 1등 안 해본 적 있나? 연수원이라고 해서 별거겠나? 근데 아입디다. 쇠가 빠지게 공부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는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어서 많이 배워야겠다. 응? 배우는 건 서로 배워야죠. 앞으로 혼자 이렇게 식사하러 다니지 마시고 우리 기수도 같은데 잘 지내봅시다. 예. 그럼 통성명이라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상명입니다. 이종왕, 정상명. 네. 그리고 사시 제17회의 이른바 8인회다. 노무현을 제외한 7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35대 검찰총장 정상명, 부산고검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종백, 헌재 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헌재 사무처장, 제1대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서상흥, 창원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종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삼성의 법무실 고문을 지낸 이종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화우예 대표, 변호사 강보현 등이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범적인 법관도 아니었고 우수한 판사도 아니었습니다.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변호사들한테 밥 대접, 술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 판사. 예. 자, 한호 배쭉. 네. 야, 우리 노 판사님 술을 참 잘 자시네요. 술 못 마셔서 어떻게 판사 노릇합니까? 아이, 그러면 이거 여기 유성에 한우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리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우. 좋지. 그리고 두 분 판사님, 제가 이번에 일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좋은 술이 있어서 하나 사왔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챙겨놓겠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거. 근데 성의로 알고 잘 받아 마시겠습니다. 우리 노 판사는? 감사합니다. 저도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임을 맡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피혁 공장인데 직원이 사장을 폭행한 사건이 있어요. 직원이 사장을요? 아니, 그 사장도 직원을 폭행을 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개싸움을 했네, 한마디로. 예. 근데 이게 좀,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골프채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야마가 돌았는지 다른 친구가 사장을 되게 팼는데. 쉬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까 골프채에 맞은 직원의 친구, 사장을 팼다는 그 친구를 세게 때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회사 안에서 들고 일어나고 하면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커질 싹을 잘라놓겠다 이건데. 노 판사. 예. 들었죠? 아마 사건 배당이 글로 갈 것 같은데, 잘 알아서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잔씩 할게. 여보세요? 납니다. 판사님. 당신이나 나나 판사인데, 그렇게 깍듯할 거는 없고. 예. 저번에 피혁 공장 사장 폭력 사건. 네. 피혁 회사 사장한테 폭행했던 놈. 그 새끼 그 나쁜 새끼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호르몬이는 중풍이고, 마누라는 도망을 갔고, 애가 5살이라 카던데 그 사람이 잡히면 나머지 식구들은 딱 굶어 죽기. 판사가 사건만 봐야지 판결을 하는데 개인 감정이 개입돼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두드려 맞은 사람은 전치 2주 나왔다 하는데, 솔직히 내가 말할게요. 술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선물 주는 거 내일은 다 받아먹고 판결을 그렇게 하면 그건 매장입니다, 이 동네에서. 죄송. 진짜 판사 못내 묻겠다. 결국 노무현은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판사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8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도국 간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주인공이 있지요. 윤세영 SBS 회장입니다. 윤세영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윤 회장은 어제 SBS 사내방송에 등장해 SBS 회장직에서 사임한다.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은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세영 회장의 아들인 윤성민 부회장 역시 SBS 이사직 등을 사임하고 SBS 미디어 홀딩스 비상임 이사직만 유지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세영 회장과 윤성민 부회장이 퇴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수용할 수 없는 미봉책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5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컨벤션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은 탑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9월 첫째 주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은 4%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주 호남에 머물며 지역 지지율 회복에 주력했는데요. 시민들은 향후 국민의당 지지율 변화 추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 현재 4,05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시민들은 94%, 10명 가운데 9명이었습니다. 반면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은 소수인 5%에 그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1%로 집계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사태가 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JM8883님,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한맺힌 목소리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숙연해집니다. 상처가 절절히 느껴지네요. 부디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실이 규명되는 것만큼 최고의 치유책이 없겠죠. 시크릿 99님,
문재인 정부에게 신뢰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드 배치는 너무나 급작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신바람 이용성님, 홍발정은 NPT 탈퇴에 따른 한미동맹 파기와 국제적 고립을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아니, 아무 말 대잔치에서 나온 말인데 뭘 신경을 쓰십니까? 캐서린 블란 세븐님,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제 의견에 깊이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고요.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모두 마칩니다. 2부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